북한이 민족 문화유산이라 지켜 세웠던 평양민속공원에 대해 김정은이 해체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민속공원을 보면 장성택이 생각이 난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장성택이 처형된 지 약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요. 아직도 김정은은 장성택 처형의 악몽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걸까요?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남광규 교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김광진 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정은 위원장이 장성택이 생각이 난다면서 민속공원, 평양민속공원을 해체해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데요. 평양민속공원과 장성택 어떤 연관이 있는 겁니까? 네, 평양민속공원은 이제 평양시 대성구역 그 안악궁토 고구려 유적이죠. 네. 궁토 옆에 건설한 평양 이제 역사민속촌입니다. 평양에서도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이 민속촌을 통해서 이제 외화벌이도 많이 하겠다. 관광객들을 끌어들여서 그렇게 야심차게 건설한 이제 곳이죠. 그 다음에 2012년에 완공되기 전에 김정은이 이솔주 자기 부인 데리고 이제 장성택까지 동행해서 갔었는데 그때는 이제 김정일 이제 사망한 김정일이 발기한 것이고 이제 김정일이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회고까지 했거든요. 하니까 제 생각에는 이 장성택 생각으로 완전히 없애라 이렇게 지시한 것 같지는 않고요. 물론 이제 심정적으로 장 부장 생각이 많이 나겠죠. 왜냐하면은 장 부장이 수도건설 청구를 맡아봤습니다. 그리고 당 행정부장 때 역시 대건설 지도국을 총괄을 했고요. 또 돈 관계도 많이 이제 관할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건설 중요한 건설이기 때문에 관여를 했겠죠. 그렇지만은 제 생각에는 100% 장성택 때문에 이 민속촌을 없애라 하고 지시한 것 같지는 않고요. 뭔가 좀 부족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다시 져라, 다시 고쳐라. 아마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보수 작업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은 좀 확인돼야만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장성택 흔적 지우기의 일환도 있다. 이런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장성택이 처형된 게 2013년 12월 초니까 거의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도 김정은이 이런 지시를 한다는 것. 장성택만 떠오르면 마음이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이제 불편하고 좀 괴롭겠죠. 또 이제 워낙 그 장성택이 그동안 오랫동안 북한의 그 고위직이나 활동 분야가 넓었기 때문에 최근까지도 사실 소위 북한에서 얘기한 잔당 처벌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 경우는 저도 사실 우리 김 의원님하고 좀 의견이 비슷한데 이게 민속 이 건물이 지시가 김정일의 지시에 의해 가지고 지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꼭 장성택과 연관되어져 가지고 할까 할 때 약간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게 한 60만 평 가까이 대건물이고 또 그 안에 뭐 한반도 인공섬까지 만들어 놓은 거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 지시를 내렸다 그러면 장성택 때문에 했다는 부분은 좀 개인성이 저는 좀 약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가지고 본인이 주도해가지고 대형 건축물, 시설물들을 계속 짓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또 평양에다 여명거리 건설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 연장선이 아닐까. 그런 선에서 좀 뭔가 그 건물을 가지고 시설물도 또 자기가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렇게 새로 뭘 한다든가 디자인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마 자신이 어떤 치적으로 하기 위한 약간 좀 그런 전환 뭐 그런 의미로서 한 것이 아닌가. 이 장성택 기업 때문에 이걸 폐쇄시키라라고 한 거는 좀 약간은 좀 개연성이 좀 상대로 좀 약하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두 분 다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장성택 때문에 해체를 한다. 이 부분은 좀 개연성이 낮다라는 말씀이시지만 저희가 장성택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관련 질문을 좀 더 드려보면요. 장성택 처형 이후에 부인이자 김정은의 고모인 김경희 역시 자취를 감추지 않았습니까? 모든 직책을 내려놓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걸까요? 글쎄요. 저는 뭐 거의 유폐되다시피 해가지고 뭐 사실상 이제 공적인 그 생활은 다 끝난 것이고 개인적으로 뭐 유폐돼서 이제 운명을 기다리는 상황이 아닌가. 사실 그 김경희에 대해서는 초기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뭐 심지어는 뭐 자살했다, 혹은 뭐 죽었다, 사망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사실 북한에서는 그러고 완전히
지도자 가문 아닙니까? 최고 혈통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 어떤 위해를 가한다라는 거는 북한 체제에서는 좀 생각하기 어렵거든요. 네. 또 그 당사자가 장성택이기 때문에 굳이 뭐 김정일까지 책임을 물어가지고 할 이는 만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그 김정은이 그 장성택을 처형했다고 가지고 고모마저 어떤 그건 하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돼요. 그러나 이제 김정일 스스로 사실 활동하기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 장성택 숙청하고 난 다음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아마 그냥 거의 이제 유폐되어진 생활을 하면서 있지 않겠는가. 나 모르겠어요. 그러다 나중에 뭐 사망하게 되면은 아마 사망하게 되면 거기에 준하는 어떤 그 예우를 갖춰가지고 네. 할 거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생존회의 때 모든 어떤 역할이나 여건은 완전히 이제 상실되어진 상황. 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남은 여성을 기다리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봅니다. 네. 장성택 처형 이후가 여러 가지 죄목이 있었지만 양봉의미, 그러니까 따르는 채 하면서 뒤에선 딴 마음을 먹었다, 이런 혐의가 적용이 된 건데 장성택의 흔적 지우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 이 부분만 본다면 뭐 장성택 같은 반역자가 나올지 몰라서 김정은이 아직도 좀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런 추정을 해볼 수도 있을까요? 네, 뭐 지금까지 북한 그 역사를 놓고 보면 네. 뭐 어느 시기가 뭐 이제 독재 통치력이 좀 약화됐다거나 그런 시기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그 숙청의 역사는 계속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 일종의 이제 통치력을 확보하고 권력을 장악하는 수단으로서 네. 또 이제 자기 부하들 그리고 엘리트 계층 그다음에 북한 사회를 공포 정치로 통치하는 장악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아마 숙청들도 많았겠죠. 네. 이 뭐 오랫동안 지금 그 숙청된 사람들을 보면은 그 수십 년 동안 뭐 평생을 뭐 김부자에게 충성을 하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숙청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김정일 지시에 의해서 화폐 교환이라고 할지 그 경제 조치들을 네.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제 뭐 결란을 시켰다. 그다음에 이민 경제를 파괴시켰다고 해서 숙청한 이제 전 총리도 있었고요. 또 그다음에 주체농법 그 실패, 말하자면 농사 실패의 책임을 지어서 농업 담당 비서했던 사람도 죽인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김정일 시대 들어와서는 자기 고모부 장성택까지 이제 숙청을 했고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리용길 총참모장 군부대를 김정은에게 보고하지 않고 자위대로 움직였다고 군부대 그렇게 이제 숙청이 됐고요. 또 한 사람은 회의 참가했다 졸았다고 해서 인민무력부장 그 저 북한 그 국방장관이나 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하루아침에 그냥 사신고사총으로 처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통치에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어떤 이제 그 뭡니까 정책의 실패 이런 책임을 씌우고 그런 식으로 숙청은 앞으로 계속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또 지금 북한 이제 권력계층에 돌아가는 것을 보면 이번 7차 당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당 시스템을 복원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김정일 시대 때의 순군 정치 그리고 군에 그렇게 많이 힘을 실어줬던 그런 것들이 역행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군의 힘을 빼고 있고 이런 것들 보면은 군에 대한 장악력 이런 것들은 아직도 미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얼마든지 앞으로 또 김정은이 심사에 따라서 뭐 군부에 대한 숙청 이런 것들은 반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평양 민속공원 해체가 뭐 장성택 때문이든 아니든 우리가 숙청 얘기하면 장성택이 빠지지 않는 걸 보면 그만큼 뭐 3년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장성택 숙청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다. 이런 사실만은 틀림없는 것 같은데요. 장성택 하면 사실 중국 통이자 친중파였습니다. 지금 북중 관계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인데 어떤 장성택의 숙청도 지금의 냉랭한 북중 관계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죠. 그 요인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죠, 분명하게. 근데 장성택 같은 경우는 그 김정은 출범하면서 사실상 이제 바깥에서 봤을 때는 그 당시 우리도 그렇게 봤죠. 실세는 아마 장성택이다. 김정은이 아직 여러 가지로 지도자로서 좀 경험이 일천하고 나이도 어리고 하니까 그래도 고모부가 이렇게 좀 이렇게 후견 역할을 하면서 또 실제 초기에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사실 중국에서 그 당시 장성택을 가지고 북한의 실세로 해가지고 그 말 거기에 맞는 대우를 해줬죠. 그래서
장성태가 숙청당하기 1년 전인가 여름에 당시 대규모 북한 대표단을 이끌고 중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중국 정부가 장성택에 대해 가지고 거의 뭐 최고 지도자급의 거의 그러니까 과거 김정일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그 급에 준하는 대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북한 내에서는 좀 약간 이 견제 그때부터 약간 나왔죠. 아 이게 정말 최고 지도자가 있는데 장성태가 중국 가가지고 너무 과분하게 중국 정부로 대우를 받았다. 또 중국으로서는 이제 뭐 자신들이 봤을 때는 아마 그 김정은 뒤에서 아마 장성택이 다 이렇게 할 것이다. 또 장성태가 오랫동안 중국 관계를 관장해왔고 특히 중국과의 무슨 경제 협력이나 뭐 관계는 거의 다 장성택이 장악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 중국 정부는 장성택을 통해서 북한을 이제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김정은이 어떤 그 지도자의 권력을 쌓아가는 데는 사실 좀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고무부라 하더라도 그런 차에 이제 사실상 그 새로운 신진 세력들도 장성택을 견제하고 거기다 또 장성택이 기존에 군이 갖고 있던 경제 이권을 가지고 내각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걸 함으로써 군박으로 또 좀 척을 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 숙청당함으로써 사실 이제 중국으로서는 큰 손실이 없고 그것 때문에 사실 중국 통일이 거의 뭐 없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김정은 또 중국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황이죠. 지도자죠. 그래서 뭔가 좀 조언을 얻고 장성택을 통해 가지고 뭔가 중국 이걸 해야 되는데 그 어떤 그 중간 역할을 가지고 먼저 이거 숙청을 했으니까 그 다음 단계는 뭐 북중 관계가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었던 것이고 그 연장선에서 김정은이 자신의 어떤 지도력을 좀 보이기 위해서 뭐 핵실험도 하고 또 이어서 이제 장성택을 그냥 숙청하고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바로 그 중국과 또 중국이 실제로 이게 대우를 해줬던 장성택과의 관계 그것이 결국은 북중 관계에 좀 이렇게 어려움이 가는데 또 김정은이 중국에 대해 가지고 또 좀 이렇게 좀 불신하면서 자신의 지도력을 내세우는데 원인은 좀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분명하게. 장성택이 살아있었다면 북중 관계가 이렇게까지 그렇죠. 됐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김 의원님, 그런데 기본적으로 김정은이 중국을 대하는 태도가 아버지인 김정일이 중국을 대하는 태도랑 많이 다르다고 하거든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많이 다르죠. 김정일 시대 때는 사실 그 수령, 절대적인 독재자, 소위 위대한 지도자로서의 대접을 다 받았죠. 중국으로부터 해서 중국을 여러 차례 이제 방문을 그러니까 이제 지도자들 사이의 친분 관계가 굉장히 두터웠습니다. 그것도 오랜 기간이요. 해서 충분히 이제 한 나라의 뭐 소위 북한에서 표현하는 식으로 보면은 위대한 지도자로서의 대접을 받았습니다. 근데 김정은은 이제 권력을 이양받고 아주 어린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또 북한에서 김정일 시대 때는 중국과의 매우 예민한 관계들은 되도록이면 공개 표현을 안 했고 이제 내부적으로도 우리 대일군 강습 같은 걸 자주 조직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만리장성이 특히 만리장성 북중 관계에서 굉장히 예민한 겁니다. 그래서 만리장성에 웬간하면 가지 마라. 그다음에 거기 가서도 발언을 좀 조심해라. 이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하달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북중 관계를 좀 더 조심스럽게 끌고 가는. 근데 이제 그 2012년에 김정은 집권하자마자 장거리 로켓 발사했고 13년에 3차 핵실험했고 하면서 중국이 유엔 제재에 동참을 했죠. 그때 이제 뭡니까 이 지도국이 세계 지도국이 책임 있는 나라가 이제 정신 차리지 못하고 미국에 이제 끌려다닌다 이런 식으로 또 논평을 하고 중국을 비판을 했습니다. 그것 외에도 뭐 많죠. 중국 물품 들어오면은 뭐 수입병이다. 사지 마라 중국산 상품. 뭐 그런 식으로 통제도 하고요. 뭐 요즘에는 좀 이수영 부위원장도 이제 중국에 보내서 회복하려는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북중 관계는 그리고 김정은과 중국 지도부 사이의 관계는 과거의 김정일 시대에 비하면은 50% 정도도 아직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수준에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많이 다르군요. 그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김정은이 리수용 부위원장을 중국에 보내면서 관계 개선을 이제 모색하게 됐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다음 달 11일이 북중 우호 조약 체결 55주년이라고 합니다. 이날을 맞아서 어떤 고위급 인사를 상대국에 파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들이 나오는데 어떤 인물들을 주목해봐야 될까요? 글쎄요. 고위급 인사들이 간다. 그러면 뭐 리수용이 다녀갔으니까 한 번 더 갈 수도 있고 더 이상이다 그러면 역시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최룡해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과연 그 북중 우호 조약 그 기념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런 고위급을 갈 정도로 지난번 리수용의 그 방중이 성과가 있었냐.
라고 했을 때는 또 그렇지가 않거든요. 어떻게 보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또 시진핑 입장에서는 조금은 좀 기분이 나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당대에서 그 북한이 정한 그 핵 경제 병진 노선을 가지고 중국에다 다시 또 알린 것 아닙니까? 심지어 시진핑 앞에서 그걸 얘기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지난번 리수용을 괜히 만났다, 괜히 그런 내부 평가가 나오지 않았을까? 어떻게 보게 되면 리수용이 가가지고 뭐 중국에 대해 가지고 좀 뭐 아쉬운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7차 당대를 통해 가지고 국가 노선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어찌 보게 되면 뭐 객관적으로 보통 이제 그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당대회를 하게 되면 그 내용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알려줍니다. 사실은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잠깐 통보 비슷하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가지고 그 성과가 바로 뭐 북중 관계 우호적인 관계가 형성돼 가지고 서로 오고 가고 심지어는 뭐 순회 회담까지 이 부분까지는 갈 수 있을 만큼의 내용물이 안 나온 것 같아요, 지난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호조약되게 되면 뭐 예년에 비해서 서로 뭐 기본적으로 축전은 오고 가고 사람이 오고 갈 것인가 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약간은 좀 유보적인 또 리수용이 간다거나 그 이상이 가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지난번 그 리수용이 갔을 때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또 중국 입장에서 봐서는 북한이 이게 김정은이 변화가 없구나. 더구나 핵을 가지고 시진핑 앞에다 또 몇 년에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은 더 불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또 속도 조절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그렇게 큰 그 어떤 뭐 북중 관계에 계속 이렇게 상승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좀 약간은 어렵지 않겠는가. 일단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내친 김에 김정은의 방중도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전망들도 있던데 이거 너무 앞서 나간 겁니까? 네, 그것은 당장은 이제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북중 관계가 과거에 비해서 지금 최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이제 핵미사일 포함해서 북한의 이제 핵 도박이 있는데 이번에 이수영 부위원장이 방중했어도 큰 성과가 없었죠. 그리고 북한의 이제 속셈은 아마 중국으로부터의 지원, 경제적인 지원 이런 것들을 받아내려고 할 것이고 핵과 관련해서 이제 대북 제재 약화시켜달라. 동참하지 말라. 아마 그런 것들을 요구할 텐데 중국도 아마 거기에서는 이제 북한의 말을 들을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죠. 그리고 지난 시기에 2011년에 이제 같은 행사, 같은 주기였죠. 50주기였는데 그때 북한에서 양형섭 최고인민회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 갔습니다. 근데 양형섭 부위원장은 사실 이제 뭐 실세라기보다는 좀 상징적인 명예직을 갖고 있는 굉장히 노구의 나이가 많은 그런 간부거든요. 하니까 그때로서도 사실은 실세, 뭐 중요한 그런 고위급 그런 이제 교환이 아니었습니다. 간부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에도 한다면은 좀 상징적인 차원에서의 그런 이제 인사 교환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오히려 중국에서 좀 적극적으로 북한하고의 이제 핵 문제 포함해서죠. 좀 고위급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그런 이제 내색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핵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북중 관계의 어떤 획기적인 개선은 좀 힘들 것 같은데요. 한 중국의 학자가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이 이런 상황에서 또 핵실험을 하면 중국 정부의 북한에 대한 인내 한계에 다다를 것이다. 이런 전망을 했습니다. 동의하시는지 간략하게만 좀 정리를 해주시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난 그 당 대회하기 전후해가지고 5차 핵실험 가능성이 높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사실 중국이 거의 반공개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자제를 요청했고 사실 북한을 그게 일단은 겉모양은 수용한 것 아닙니까? 뭐 중국 때문에 안 한 건 아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가게 되면은 사실 이건 뭐 사실 파탄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북한도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좀 고민을 할 겁니다. 네, 북중 관계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